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한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 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세계 경제 덮치는 차이나 리스크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 있습니다. 애플 중국 시장 판매 급감에 분기 실적 추정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일본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뭔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청와대 비서실 개편설이 정가에 떠돌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아주 콕 집어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유력 이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르면 다음 주 초 개편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김의겸 현재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관심사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듯하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전한 기사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 발표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지금 잠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군요. 작년 11월 잠적 한 달 뒤 신변보호 요청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요. 조성길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보호할 이탈리아 당국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이탈, 지금 잇따르는 현상인데요. 조현중 당 검열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설, 그리고 고위층의 자녀라는 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사진을 보십시오. 달의 뒷면, 인류가 처음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달의 뒷면은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중국 탐사선 창어 사호가 첫 달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달의 뒷면을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미국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 우주 개발에는 미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달에는 뒷면에는 더군다나 중국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미국이 글쎄 당길까요? 불편해할까요? 자, 일면 기사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룰 핵심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신재민과 손혜원, 그리고 북한 금고지기 망명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한국 쓰레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다 모두 궁금한 주제들로만 저희가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요.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인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곧 있을 거란 보도가 계속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정무 홍보수석 등 이른바 임종석 라인이 퇴진하게 된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무수석은 한병도 정무수석, 지금 홍보 쪽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맡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본 일면 기사대로라면요. 다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임종석 라인 퇴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이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 악화와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여권 내 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는 지금 사실상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은 청와대 참모이면서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며 언제까지 임 실장을 곁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정쇄신의 의미도 있지만 임종석 실장 개인의 정치적인 향배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교체 가능성, 후임엔 서훈 국정원장 거론 이렇게 돼서 꽤 큰 폭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아침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논설위원님. 그동안 예측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신문들은 구체적으로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사실상 뭐 다음 주 초라는 거는 뭐 일요일에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월요일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미 다 정해놓은 상태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나 타이밍상 지금이 가장 적기인 거죠. 예. 사실 적기라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예.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씁쓸한 상황이죠. 아. 가장 크게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율 숫자가 빠진다보다 벌써 최근 한 7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경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거예요. 민심이 떠나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예.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예. 통상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예. 내각에 대한 인사는 예. 여론에 떠밀리거나 야당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의 비서진, 보좌하는 비서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도 아닌 거고. 예.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찬반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비서만큼은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써도 좋은 거 아닌가. 뭐 눈빛만 통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지. 처음 이제 일을 같이 시작해보는 사람을 비서로 두고 일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편할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분위기나 타이밍상 가장 적기인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임박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노영민 주둔대사 얘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는 사실상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이 청와대 기강 관련 보도가 이제 밤에 나왔는데 뭐 방송을 통해서 지난해 9월에 청와대 직원이 장성 인사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길에다 잃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봐서 단적으로 기강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좀 어떤 시각으로 이걸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이전에 그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인사 때도 인사를 하려고 임방하거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교체냐, 경질이냐, 그렇죠. 논란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오래 일했으니까 바꿔주는 거냐 아니면 경질이냐 이 그렇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것도 공직 기강이 해이된 거죠. 담배 핀다고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조사도 안 했다는 일단 거 보도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나 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뭐 수차례 경고했다는 것도 지금 다들
여권 내에서 나온 거 그때 바로 예. 바꾸거나 예, 좀 더 예. 일찍 조치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예, 않았을 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점이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비서실장이랄지 예. 여러 수석들 이런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교체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걸 물론 뭐 지금 상황이 뭐 김태우 예. 수사관이랄지 신재민 전 예. 사무관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나오니까 예. 이것 때문에 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그 연말 예. 지난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이른바 교체 수요를 정무수석실에서 쭉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이유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수석들이랄지 비서관들, 이런 인원들 얼마나 교체될지 일체 다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때문에 특히 뭐 저기 그 임종수 실장이나 예. 정무수석이나 다 정치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예. 뭐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분위기 쇄신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땡겨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추 알려진 것보다는 그리고 예. 이어서 청와대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내각까지 왜냐하면 내각에서도 이제 거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 그분들도 입장을 좀 정해서 또 이제 당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도 나왔지만은 예. 지금의 이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차 정부가 맞아서 예. 뭐 지지율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지 예, 간에 예. 새롭게 일신하겠다 하고 뭐 일단은 본인 참모진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내각까지 한다면은 예. 새로운 동력을 또 얻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 아니면 주말 동에 진짜 인사가 나온지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도 최측근, 양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일면에요. 이런 기사가 있군요.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만나서 들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양정철 대통령이 불러도 청와대 안 간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 비서실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비서실장으로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또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렇습니다. 어떤 자리 맡아도 날 주목한다. 그러면 청와대 쇄신 인사가 퇴색한다. 그래서 나는 불러도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여기 이제 사진은요, 과거 사진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수희 변호사. 네. 일단 본인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에서는 분명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정철 전 비서관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보도된 거에 의하면 예.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는 쇄신의 이미지가 없어질 거다. 많이 희석이 될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을 치르면서 예.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뭐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정권에서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뭐 해명을 내놨어요. 여기 예. 이제 인터뷰 내용은. 예. 근데 이거를 뭐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믿을 거냐는 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양정철 뭐 전해철 3B라고 했었죠. 3B. 삼철 뭐 이렇게 네, 나왔죠. 삼철 뭐 이런. 그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예. 경선에서도 이제 탈락을 했죠. 예. 그리고 양정철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예. 이제 한간에서는 예. 임종석 실장이 이제 청와대에 진출을 하면서 그것도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인사에 거의 힘을 못 쓰고 많이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뭐 돌아가는 걸 아시는 예. 분들의 호사가들에게는. 예.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예. 대선을 치르면서 자칭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권력을 피한다는 거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믿을 것은 이전에 원조들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정우 교수님. 네.
지금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은 스스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이제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에서 멀어진 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저희도 소개했다시피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되고 그 자리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정이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노영민 주중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뽑힙니다. 자, 이 부분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정철 전 비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와대에는 고강도 업무이기 때문에 체력 정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력 정년이라는 것이 체력 정년. 1년. 너무나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1년이면은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일하는 건 무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1기 비서진들의 경우는 1년 9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는 됐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또 지지율이 하락이 되니까 이걸 조기에 개편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월 15일 전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는 3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쇄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비서실장이 중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은 역시 이신전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영민 주중 대사가 적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집권 3년 차가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역대 정권 보면 이제 집권 3년 차에 다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2기가 개편이 되면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상황을 좀 헤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윤 의원님, 배종호 교수께서 방금 체력 정년이 있다 그러는데. 청와대 근무라는 그 일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좀 보셨을 텐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한 2년 해봤는데 일단 시간에서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하려면 청와대 주변에 집이 있지 않는 한은요.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절대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저녁 약속을 사실 잘 잡지 못하죠. 다음날 당장 부담이 되는 거니까. 마치 우리 아침에 매일경제 이 담당 제작진과 비슷한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모습이. 생활 리듬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청와대 근무라는 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거는 사실 국정을 조금 더 이렇게 버드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좀 더 위에서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위에서 아주 넓게 바라봐야 그럼요. 넓게 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일은 각 부처 다 맡아서 하면 되는데 조율,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의 더 사안을 넓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정력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저도 체력 정년이라는 그 말이 아주 딱 와닿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어떤지를 국민이 제대로 시민들이 제대로 아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기자들도 제대로 아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편제가 짜여져 있는 비서진을 공식적인 채널을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집권하고 벌써 1년 7개월, 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 귀담아 듣는 막후에 이를테면 비서나 어떤 별도의 채널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라인과 채널을 활용한다면 지금 얘기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권력의 주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저렇게 아무리 권부에서 밀려나 있어도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채널과 라인만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양정철 전 비서관은 펄쩍 뛰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뭐 집권 초기에 뭐 권력 다툼 이런 소문이 있었죠. 사실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오랜만에 그 인터뷰 기사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됐든 이번 정부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부실장으로 역할도 많이 했고요. 또 대통령이 그만큼 서로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본인이 되면 또 쇄신의 의지가 회색될 수 있다는 이런 또 일견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외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7개월 넘게 계속 돌아다니는 본인 얘기대로 이제 더 이상 거처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근데 또 아까도 나왔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의지할 또 비서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이런 또 쇄신 분위기, 이런 또 여건에 맞지 않는 것들 본인이 또 먼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언젠가 또 쓰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관측도 해봅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양정철 비서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해외로 떠드는 거 참 괴롭다. 그러나 본인이 자꾸 국내에 머물 경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자리도 맞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듯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또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신재민과 손혜원.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여기 준비했습니다. 자, 신재민. 이번 정부라면 내부 고발 목소리 들어줄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어제 자살설이 있었습니다. 청 압력 의혹 폭로한 기재부 전 사무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물론 다행히도 목숨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폭로한 것 아니다. 죽음으로 진심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도 꽤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권의 공방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 발행 관련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말 그대로 압력을 가했는데 기재부가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재부 방침대로 한 거 아닙니까? 30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지해 매입 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시절 신재민 전 사무관을 자기 수하에 같이 있었던 거죠. 소신 담긴 정책 모두가 관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폭로 나흘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이 이렇고요. 그런데요. 가증스럽다 비난글을 올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꽤 논란이 돼서 자살설 보도되자 이 글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올렸다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3일 신전 사무관을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살설이 보도되자 글을 내렸습니다. 글에 썼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했다.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겠나. 벼랑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어제 또 올렸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속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물론 다행히도 생명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한 손혜원 전 의원의 비난 글. 자,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지 네 분의 패널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윤경호 전 의원.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는 내부 고발자라면 어떤 동기인지가 명확해야 된다.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 내부 고발자 그러면 감사원에 있었던 이문옥 전 사무관이라든지요. 군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이지문 중이라든지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로가 다 막혀 있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말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그리고 본인의 업무 때문에 취득했던 정보를 공개를 한 거란 말이죠.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 동기가 좀 명확했어요.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는 어떤 동기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를테면 뭐 처음에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본인의 몸값, 유명세를 본인의 이름을 좀 올린 다음에 나중에 뭐 흔히 말하는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기에는 너무 사실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뭐 행정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행정고시 돼서 또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에서 뭐 4년, 5년 동안 일을 했던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뭔가 내가 지금 부당함을 보고 못 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이 KTNG 사장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관여했다. 근데 KTNG는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란 말이죠. 주주 입장에서 물론 기업은행을 통하긴 합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관여라기보다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결과가 또 중요해요. 그렇게 개입을 해서 KTNG 사장을 좌초를 시켰느냐?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결과를 보면.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나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취소한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줬고 약간의 손실을 끼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는 그걸로 인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보면 사실 결과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동기가 조금 동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동기가 명확해야 신재민이라는 이 전 사무관이 한 행동이 용기인지 아니면 치기인지가 가려진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으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신공격하고 그건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로 좀 건너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저는 그 나이 때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한 거잖아요. 그 사무관이 5급 사무관이 진짜 실무의 그 핵심을 다루는 그 청년이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그만뒀고 본인이 뭐 제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 괴로운 것도 있고 하니까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본인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 내가 강사를 해야 된다. 아니 공무원 그만뒀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학원 강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정고시에 행정학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재경직을 그만뒀냐라고 하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이 유튜브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당함이 있었다라는 고발을 한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그런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저는 충분히 귀 기울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네가 그 직급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있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다른 원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성세대의 정말 꼰대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도 중요하지만 소신이 관철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신 건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런 문제 제기를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권 인사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들에서 다 인신공격적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 귀 기울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이 손혜원 의원은 저는 정말 이런 분을 공천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이거 SNS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본인이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좀 뭐 이것이 그 어떤 욱하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뭐 그런 글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공감이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도 없고 지금 세대의 젊은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만한 배려나 아랑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보가 아닌 거고 그거는 그냥 낡은 수구 좌파일 뿐이다. 이 정권은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한민수 교수님께서는 뭘 이렇게까지라고 쓰셨네요. 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손재민 사무관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같은 손씨예요. 아니 근데 신재민. 신재민, 손혜원. 손혜원 의원 두 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까지로 했는데요. 일단은 신 전 사무관한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뭐 더 이상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워서 이 신 전 사무관한테 뭘 이렇게까지 본인의 그 죽음으로써 뭐 진심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게 쓴 거고요. 이 손 의원한테 한 얘기는 저도 좀 이런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썼을까 청산 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을 또 찾아보니까 지웠습니다만 워낙 많이 돌아다니까 있더라고요. 뭐 그냥 급하게 또 나오기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으로는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도 국회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좀 모욕적인 언사를 했죠.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우승하는 게 뭐 어렵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선 감독이 이제 감독직에서 사퇴까지 했는데 그런 촉발된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특히 여당과 정부 일각의 접근 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공교롭게 뭐 바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하고 이 신 전 사무관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 수사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김 수사관이 숱하게 올린 그 첩보 보고서, 이 첩보 보고서의 신뢰성이 어찌 보면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본인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검찰 시기에 있을 때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가공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이 저희가 볼 땐 높지 않다. 두 번째는 또 개인의 신뢰성도 높지 않아요. 개인이 여러 가지 비위로 어제 출두할 때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검 감찰 결과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자 국채 발행 문제랄지 뭐 바이백 이런 거랄지 이런 부분은 저는 김동연 부총리 얘기대로 소신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2014년에 기재부에 들어갔지만 실제 뭐 수습기간 빼고 하면 3년 정도 근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어찌 보면 정의감이 앞서는 딱 5급 사무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보고 그 위에 서기관 과장이 보고 그다음 차관보가 보고 부총리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와대를 본인 옆에서 과장이 전화 받을 때는 외압으로 느꼈겠지만 근데 전화한 사람은 차영환 전 비서관이에요. 이분도 행실을 패스한 그렇습니다. 기재부 관료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 경책 관료들끼리 대화를 나눈 건데 근데 우리도 뭐 조직 사회를 해보면은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상사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보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면 판단하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무게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이제 신 전 사무관의 동기의 뭐 불순성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나오자마자 아마 김 전 수사관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폄하하는 표현들이 좀 등장을 그런 걸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 보면은 이 신 전 사무관의 글이랄지 또 이 부모가 내는 입장도 보면 상당히 성숙합니다.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는데도 국민들과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고 죄송하다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젊은 이 신전 사무관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동기와 그걸 먼저 쳐다보려고 하는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게 선행됐다면은 이번 사건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김태호 수사관과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이 좀 다른데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과유불급 그리고 역지사지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충분히 충정 내지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너무 지나쳤다. 이걸 기본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보는 시야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과연 정부 재정을 건정하게 할 것이냐 또는 확장적 재정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쪽에 가 있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부당한 거죠. 그렇지만은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재정을 확장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소신과는 다르다.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조율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적자 국채가 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랬다면은 제가 볼 때 좀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었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이런 부분까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손혜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지나쳤다. 부당함을 여당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너무 지나쳤고 또 본인이 어른스럽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헤아리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유수희 변호사.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기밀 누설 혐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또 비밀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이제 모순된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해도 누설이라는 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제 그 KTNG 사장 그 연임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을 받는 그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 자체를 외부에 유출한 거 그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갈리는데 뭐를 떠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고발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32살, 3살인데 그 긴급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말이 이렇게 웃고 있지 얼굴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게 겨우겨우 말하는 걸 이어보면서 그리고 저 준비하는데 진짜 물 한 통 저기 안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다는 모습이 막 여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발을 해서 저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모든 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망신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필리핀에 간 한국산 쓰레기 도로 가져온다. 쓰레기 수천 톤을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했는데요. 이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에 한글이 다 써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한국산 쓰레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도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린피스 생활 쓰레기 섞인 폐 플라스틱 6,500톤 반입 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이 5,300만 원이 드는데요. 정부 예산 지출한 뒤 수출업체에 청구할 듯하다. 이런 막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수출을 해도 쓰레기를 수출을 합니까? 이거는 아무리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글쎄요. 이런 거는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안이든 내가 손해보는 거는 내 주변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나라별로도 급기야 넓어진 꼴인데요. 그린피스 국제기구에서 사실 이걸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필리핀과의 양국 간의 국가 문제로 외교 문제로 더군다나 비화를 했고요.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가져오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뭐 4만 몇천 달러, 5천만 원 정도라는데 문제는 보니까 톤당 들어가는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에요. 우리 중국에 갖다 이를테면 팔았을 때,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처리했을 때,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걸 받아줬을 때 문제인데 어떤 경우든 사실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뭐 조금 더 아까 제가 이 새 눈으로 세상을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일회용 비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정말 줄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쓰레기만 가득한 지구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우리가 한번 이번에 창피했다에 그치지 말고 이런 그 아픔을 계기로 모두가 다 한번 돌아보는 그런 걸로 삼지 않으면 이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좀 이 폐 쓰레기, 이른바 이제 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를 좀 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서 국내에서 좀 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엉뚱하게 남의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일이 벌써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좀 샀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기사 좀 보겠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일면 기사 때 소개한 내용인데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주 굴기 과시한 중국. 미국, 러시아 앞서 달 뒷면에 인류 첫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온 사진이 바로 이 달의 뒷면 모습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지구와 직접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달 뒷면으로 이 탐사선이 갈 경우에는. 그런데 중계 위성 쏘아 올려서 난관을 해소했습니다. 그 중계 위성의 이름이 우리말로 오작교입니다. 오작교를 놓듯이 중계를 해준 겁니다. 통신이 되도록. 로봇 탐사차로 토양 광물 분석한다. 자, 그런데요. 위기감 느낀 미국 우주 탐사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달 착륙선 발사를 지원하고 그래서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G2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미국은 이 우주 개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좀 주춤했거든요. 그 사이를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한민수 교수님. 중국의 우주 굴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힘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하나 딱 꽂혀서 하면은 일단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성과를 보죠.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 뭐 미국처럼 이렇게 논란 이런 것도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절차 과정도 되게 단축시킬 수 있고. 단순하고.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뭐 중국이 가서 보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저기 지금까지도 우리가 달을 화성 간다고 하는 시대에 달 뒷면을 못 봤었구나. 뒷면은 제대로 구경을 못 했구나. 여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연 뒷면에 뭐가 나올까.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영화 중에 보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들 나오는 영화. 뒷면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뭐 앞면하고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보면 이 중국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우주국이. 미국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제가 이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사체 기술로 뭐 저기 로켓 하나 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많은 저기 R&D 예산도 투자하고 해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우리도 좀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예, 배재호 교수님. 지금 이제 중국의 이번 우주선이 달 뒷면에 착륙한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구하고 달하고는 자전과 공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뒷면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모든 교신이 다 끊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사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제 우주선을 안착시키겠느냐.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새로운 어려운데. 기술이겠네요. 그럼. 앵커께서 말씀하신데 그래서 이제 중계위성을 띄워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주 패권 경쟁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우주 시대는 늘 선두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우주 굴기에 나서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사령부까지 창설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우주 경쟁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부러우면서도 좀 자긍을 받는데 자긍은 미국이 더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도 참 논란이 됐던 분인데 조사를 받으러 어제 나왔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직원 폭행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입니다. 경찰 출석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죄송하다고 말할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렇지만 어제도 또 죄송하다고 하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그 출석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때리신 건가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혐의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맞고서도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직원 양측에 하고 싶은 일만 있나요? 단순히 사회적 무리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수희 변호사. 마치 양진호 회장 건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지금 이 조사의 쟁점은 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 양모 씨를 수시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폭행 안에 이제 협박도 들어가 있고요. 뭐 가족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일련의 그 장시간 동안 벌어진 그 폭행, 협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일이 그 사건별로 아마 일자순으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렇게 순순하게 인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 피해자 양 씨, 직원 양 씨가 횡령 배임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취득했다고 하는 갖고 있는 그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좀 탄핵을 하려고 애를 많이 그러니까 쓰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 굉장히 그러니까 송명빈 이 사건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온 언론과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을 텐데 지금 다른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앞부분에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면에서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앞에서는 죄송하다 그러고 뒤에서는 계속 좀 부인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 후를 봐야 되겠지만 좀 악질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갔지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구타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신동욱 씨 관련 내용이 어제 인터넷 공간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이른바 효도 사기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우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에 대한 이른바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동욱 씨의 친할아버지가 손자가 자신에게 효도 사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씨의 친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요. 임종까지 자신을 돌봐달라는 효도 계약 조건으로 손자에게 자택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여자친구에게 집을 넘겼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된 퇴거 명령서를 받았다는데요. 2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땅을 넘겨줬는데 이후 연락도 끊겼고 효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소유권 이전 동기는 적법하게 진행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는 할아버지가 과거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상심이 크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인 신동욱 씨. 토지 증여를 둘러싼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 계약이라는 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효도를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엔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부양 관련 법률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60건, 그리고 2016년에는 18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까지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효도조차 계약 의무사항으로 변해가는 사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90이 넘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갈등, 그리고 효도다, 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이른바 효도 계약인데 이런 사례가 꽤 있나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부양료 청구를 하거나 부모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렇게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증여를 했는데, 증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가 없이 넘겨주는 거죠. 예, 통상 증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조건이 있었던 거죠. 너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나를 케어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 증여를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송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조부 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나를 내가 이제 그 생 마감하는 데까지 나를 돌봐주기로 하고 내가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가 그냥 손자인 신동욱에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신동욱 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 명의로 또 명의가 한 번 바뀌었어요. 집이 뭐 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이 신동욱 씨 여자친구가 소유자니까 그 소유자, 그 여자친구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퇴거 명령 신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그 사회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뭐 계류 중이고요.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 6개월로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이행이 된 거, 한마디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뺏어오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해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줬던 그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데 그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또 부자지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경제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뭐 효라든가 이전에는 그냥 그 좀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불효자 방지법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무튼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이런 다툼이 벌어져서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갈 모양입니다. 계속 기사가 아마 나올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성진 북한 대사 대리 문제입니다. 지금 뭐 망명설도 나오고 잠적을 한 상태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국정원 조성길 북한 대사 대리 2달째 잠적했다. 이런 입장을 어제 국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제3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본국 소환 직전, 여기서 말하는 본국이라는 북한을 말하죠. 북한 소환 직전 가족과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은 잠적 상태입니다. 김정은 체제 후 대사급은 처음이고요. 2015년 이탈리아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잠적 이후 국정원에 연락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정원이 국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들은 의원들이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에 부임을 해서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해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 잠적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네. 네, 뭐 어제 이제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의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관련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의 호화 요트, 와인 등 조달 역할을 했던 유럽의 북한 금고직이다. 조성길 대사 대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평양 외대를 나온 20년 경력의 외교관이다. 그리고 재작년 대사 추방되다.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사가 추방되자 대리를 맡아왔는데 부인 아들 한 명과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북에선 고려 호텔역 고급 주택에 살았는데 태용호 이분이 또 어제 많은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와 비교 안 돼 상류층 가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본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출신이다. 설명이 돼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조성길은 유럽에 오래 있었던 인물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능숙하고 똑똑하다. 그리고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녀의 미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나라고 태영호 전 공사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확한 사실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윤경호 논설위원님, 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태영호 공사가 예. 추측을 했습니다만 저 이유는 예. 태영호 공사의 책을 보면요. 예. 3층 서기관실의 비밀. 예. 북한에 해외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모두 다 겪는 갈등. 예. 그리고 본국에 소환이 됐을 때 재밌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소환이 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예. 하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동료 외교관과 둘이 동시에 평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소환 대상자고 누구는 정상적인 부름을 받은 건지를 알 수 없도록. 그걸 알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했습니다만 예. 가족들 중에 예. 자식은 반드시 한 명은 평양에 남겨놓고 한 명밖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걸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조성길이라는 북한 대사 대리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1급 서기관 정도니까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에요. 태영호 씨도 공사 신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이겠죠. 우리 외교부가 뭐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 이탈리아 본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으로 보면은 잠적 이후 국정원에는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 봐서는 우리 쪽에 뭔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공작을 했더라도 연결이 됐더라도 그걸 밝힐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언론 보도가 낮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소상하게 중간 과정을 아마 브리핑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 중인 사안은 본인의 신변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서로 간에 맞는 거죠. 궁금한 건 하여튼 이게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했느냐인데 그건 뭐 현재로서는 제3국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편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태영호 공사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 대사 대리가 아버지도 외교관 출신 또 장인도 외교관 출신이에요. 최상류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김정은 위원장과 얼마나 많은 접촉 기회를 가졌느냐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하지만 그 집안 전체가 알고 있는 내용도 상당할 수 있다는 그렇겠죠. 거네요. 외교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업무 접촉의 기회는 많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대사 대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마 가장 관심의 촉각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한민석 교수님, 북한 입장에서는 잠적 그 자체도 그렇고 망명을 어느 국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97년도인가요? 장성길 주 이집트 대사 되게 고위층이었죠. 외교관 중에는 최고위층이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데려오려고 했었습니다. 남북 간에 대치 국면이 심할 때니까 결국 미국이
데려갔죠. 미국에서도 당시에서는 고위급이기도 하고 예. 고위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했는데 태공사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남북 간에 되게 화해 분위기란 예. 말이죠. 그리고 뭐 예전처럼 정보를 빼내기 예.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예. 공작이라고 하죠. 예. 공작해서 뭐 예. 탈북시키고 망명시키고 하는 그런 단계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외교 금수저를 할 정도로 뭐 예. 장인이나 아버지도 다 고위급 예. 대사 출신이고 부인은 의사고 이런 사람이 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망명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미국하고도 직접 대화가 가능한 시기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김정은 예. 위원장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저도 그겁니다. 볼 때는 일단 체제에 대한 불만이랄지 이 조 대리대사가 예.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는 뭐 밝히지 못하더라도 예. 개인적인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북한으로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서 이른바 이제 이민 망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태공사가 올 때가 이제 예. 아이들에 대한 뭐 교육, 예. 미래 이런 얘기를 그런 하고 게 좀 들어왔단 중요했다는 말이죠.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도 태공사가 추정하는 게 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본인이 어디 뭐 삼국을 가든 어디 가든 아직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전반적인 남북 간이랄지 뭐 북미 간 예. 관계로 볼 때는 어떤 체제보다는 개인적 사유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잠적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만약에 조성길 대사대리가 우리 측 아니면 미국의 망명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거든요. 부담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행이 될까요? 뭐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하면서 예. 충분히 저는 망명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외려 지금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어제 그 분석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놓는 걸 보면 이 조성길 전 뭐 임시 대리 대사라고 이제 공식 직함이 그 임시 대리 대사의 그 주요 업무가 이탈리아에서 사치품들을 밀수하는 것을 뭐 통역을 했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섰든 그 일에 관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치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근데 그게 이제 했다는 통치 순환으로도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크게 쓰고 있는 카드가 대북 제재잖아요. 그러면 그 루트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공사의 전언에 의하면은 외교관들한테 핵 전략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 같은 게 과업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의 직위에 있던 외교관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북한의 핵 전략이 정말 뭔지, 그 속내가 뭔지에 대한 그런 정보는 상당히 고급 정보죠. 그러면 저는 미국도 상당히 구미당겨할 만한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런 국면에서 태영호 공사, 글쎄요, 조성길 저 대사 대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뭐 체포조가 있네요. 뭐 체포조가 공공연하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변이 확실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택한다는 거는 저는 좀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 하면서 시간이 좀 한 2분이 남았는데 다음 기사 넘어갈까? 배종현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대사급 망명 이제 처음이어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화 금수저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대사고 평양 외대 나와서 한 20년 정도 했고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제 북유럽의 금고직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호화 요트라든지 사치품 그것도 밀수품 조달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 대사 대리니까 교황청을 상대하니까 교황의 방북 관련한 정보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앞으로 북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 협상 그리고 재개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 재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인 넥슨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매물로 나온 게임 대표 기업 넥슨 중국으로 팔려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중국의 텐센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칫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은 10조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예,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넥슨이 국내 최대 게임 업체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매각 금액 10조 원이라는 게 기업 가치를 추정해서 나오는 이제 계산일 텐데 이 정도를 우리 국내 자본에서 인수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다른 동종업체나 또는 뭐 사모펀드나. 그래서 결국은 텐센트라는 중국 최대 지금 세계 빅5 안에 드는 기업인데요. 텐센트가 이미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슈퍼셀이라는 게임 업체를 9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가량의 이미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게임 한류는 이미 이제 사라진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기사입니다. 사실 게임 한류 했는데 이런 기업이 중개 넘어가면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올겨울 날씨를 통상 3만3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날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